어머니, 갈 곳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만삭의 며느리를 차가운 눈바닥으로 내몰아버린 시어머니. 헌데 대문을 걸어 잠근 시어머니가 소리 죽여 오열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왜 사랑하는 며느리를 사지로 내몰아야만 했을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살을 애는 칼바람이 첩첩산중을 휘감아 돌던 강원도 깊은 산골에 기울어가는 기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본래 만석군 김진사댁이라 불리며 곡식이 곳간 넘치도록 쌓이던 부유한 집안이었지요. 허나 호암보다 무섭다는 역병이 창궐하여 집안의 대들보였던 김진사와 대를 이을 젊은 아들마저 줄초상을 치르니 가세는 툭 터진 저수지처럼 급격히 기울고 말았습니다. 그 많던 하인들은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텅 빈 대궐 같은 집에는 늙은 안주인 최 씨 부인과 며느리 박소사 단 두 여인만이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악착같이 집을 지키는 최 씨 부인을 일러 독하기가 살무사 같은 여인이라 손가락질했으나 담장 안의 사정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문풍지가 찢겨나갈 듯 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해 겨울, 며느리 박소사는 남부러울 것 없는 양반과 규수로 시집온 지 불과 3년 만에 청산가부가 되어 뱃속에 유복자를 품은 채 이 모진 엄동설안을 맨몸으로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토록 고단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소사는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며 힘든 내색 한 번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도리라 여기며 꾸준히를 도맡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마당에 뒹구는 낙엽들은 바람에 휩쓸려 스산한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박소사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부직갱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올라와 눈물을 훔치면서도 그녀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비록 몸은 고되고 앞날은 막막했으나 뱃속에서 힘차게 발길질을 하는 아이만이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이자 빛이었던 것입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거라. 내가 세상에 나오면 이 어미가 고생한 보람이 있을 테니. 그녀는 거친 손으로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고 그 목소리에는 아이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희한한 노릇이었습니다. 평소 엄격하기는 해도 며느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던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며칠 전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표독스럽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안방에 틀어박혀 며느리가 올리는 밥상도 거들떠보지 않았으며 밤이면 누군가와 밀서를 주고받는 듯 호롱불 그림자가 방문 턱을 넘실거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소사는 시어머니의 방 앞에서 기척을 살피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낮고 떨리는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가문에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것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뼈를 깎는 듯한 깊은 절망과 공포가 서린 목소리였지요. 다음 날 아침 최 씨 부인은 마당에 나온 박소사를 보자마자 대뜸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복한 것, 아침부터 청승맞게 그 꼴이 뭐냐? 박소사는 영문을 몰라 두 눈을 동그랗게 떴으나 최 씨 부인의 서슬 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요?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잘못? 너 같은 게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질 않느냐. 서방 잡아먹고 시애비 잡아먹더니 이제는 나까지 잡아먹으려 드는 게야? 최 씨 부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소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평소 며느리를 걱정해주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원수를 대하는 듯한 살기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고성의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댁 마님도 이제 노망이 난 모양이요. 멀쩡한 며느리를 저리 잡으니 원. 아니지, 원래 저 집안이 망하려고 드니 별일이 다 생기는 게야. 불쌍한 건 저 만삭인 새댁뿐이지. 동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박소사를 동정하면서도 혹여 불똥이라도 튈까 싶어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소사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으나 입술을 꽉 깨물고 부엌으로 들어가 묵묵히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는 것뿐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시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낯선 사내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가재도구를 뒤엎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험상궂은 얼굴로 최 씨 부인에게 문서를 들이밀며 빚독촉을 해댔고 집안의 귀중품이라 할 만한 것은 모조리 자루에 담아갔습니다. 이보시오 마님, 기한이 다 되었소. 이 집도 곧 넘어갈 판이니 그리 아시오. 사내들의 호통에 최 씨 부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파르르 떨고만 있었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소사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난장판이 된 마루에 주저앉은 최 씨 부인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공허해 보였습니다. 박소사가 다가가 어깨를 감싸려 하자 최 씨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부정 탄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박소사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고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등진 채 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집을 나가거라. 박소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뱃속의 아이도 곧 나올 터인데. 시끄럽다. 내 눈앞에 내가 있는 꼴을 더는 못 보겠으니 당장 나가란 말이다. 최 씨 부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축객령을 내렸고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면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알 바 아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짐을 싸거라. 박소사는 밤새도록 문 밖에서 읍소했으나 굳게 닫힌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하늘에서는 기어이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는데 오직 박소사의 앞날만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듯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가 그녀가 가진 전부였으며 시집올 때 가져왔던 고운 비단옷은 이미 쌀로 바꿔먹은 지 오래였지요. 부엌에 들러 마지막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가 드실 아침상을 차려놓은 뒤 그녀는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최 씨 부인이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아 빠진 대나무 소쿠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 몇 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가고 있었느냐? 징글징글한 것.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서 있는 쪽으로 다짜고짜 소쿠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소쿠리에서 흙 묻은 고구마들이 눈밭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이거나 먹고 떠나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고. 그것은 이별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모욕에 가까운 처사였습니다. 박소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흩어진 고구마를 하나둘 주워 담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고구마는 될 듯이 뜨거웠으나 그녀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춥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박소사는 닫힌 문을 향해 하염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불효 며느리 이만 물러갑니다.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으나 대문 안쪽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소사는 소쿠리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눈 덮인 고갯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무심한 눈발만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박소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이 입을 틀어막은 채 오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심코 주워 담은 그 고구마 속에 최 씨 부인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걷는 박소사의 얼굴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고 뱃속의 아이도 어미의 고단함을 아는지 묵직하게 배를 눌러왔습니다. 품에 안은 대나무 소쿠리는 그녀가 세상에 의지할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고구마 몇 알은 식은 지 오래되어 돌덩이처럼 차가웠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박소사는 인적이 드문 성황당 돌무덤 앞에 이르러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허기가 백가죽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식은 고구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차가운 것이라도 먹어야 우리가 산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구마를 베어 물었고 퍽퍽하고 목이 메어오는 맛이었지만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의 턱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고구마를 다 먹고 난 뒤 박소사는 다시 길을 나서려 소쿠리를 챙겨 들었습니다. 헌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고구마는 몇 알 남지 않았는데 소쿠리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묵직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리 무거운가? 박소사는 이상한 예감에 휩싸여 소쿠리 안을 휘저어 보았고 낡은 천이 덧대어진 바닥 부분이 유독 불룩하게 솟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바닥의 헝겊을 뜯어내자 그 속에서 묵직한 무명 주머니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본 박소사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은전 수십 냥과 함께 시어머니가 평생을 몸에 지니고 다니던 옷가락지가 고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는 꼬깃꼬깃 접힌 서찰 한 장이 나왔습니다. 소사야, 부디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멀리 떠나 아이와 함께 살아다오. 이것이 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글씨는 급하게 쓴 듯 삐뚤빼뚤했고 곳곳에 물자국이 번져 있어 쓰는 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짐작게 했지요. 박소사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모진 행동이 모두 자신을 살리기 위한 연극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성황당 앞 눈밭에 엎드려 옷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매서운 바람소리마저 그녀의 울음소리를 덮지 못했고 차가운 눈밭은 그녀의 뜨거운 눈물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냥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마련해준 이 은전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문의 핏줄을 지키라는 피 맺힌 당부였기 때문입니다. 박소사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생기를 되찾았으며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서리발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도착한 곳은 강릉의 번화한 저작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통에 들어서자 고소한 기름 냄새와 시끌벅적한 소리가
그녀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며칠을 굶다시피 한 그녀는 국밥집 앞에서 풍겨오는 냄새를 맡자마자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사람이 쓰러졌네.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억센 손길 하나가 박소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눈을 떠보니 펑퍼짐한 몸집에 인상이 좋아 보이는 주모 한 사람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정신이 좀 드시오? 쯧쯧, 혼몸도 아닌데 어찌 이런 꼴로. 주모는 박소사를 따뜻한 아랫목에 뉘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곳은 강릉 주막이라는 곳으로 춘심이라 불리는 주모는 겉보기엔 괄괄해도 속정 깊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박소사는 염치불고하고 국밥을 허겁지겁 비웠고 춘심은 그런 그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사연이 딱해 보이는데 갈 곳이 없으면 몸이라도 풀고 가시오. 내 방값은 나중에 받을 테니. 그렇게 박소사는 춘심 내 주막 행랑채에 짐을 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는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박소사는 아이의 이름을 복을 다시 찾으라는 뜻으로 복동이라 지었습니다. 몸조리를 마친 박소사는 춘심에게 은전 한 양을 내밀며 정중히 부탁했지요. 아주머니,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갚고 아이를 키우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부디 가게 한 편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춘심은 갓난아이를 업고 눈빛을 빛내는 박소사를 기특하게 여겨 주막 모퉁이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박소사는 그곳에 작은 가마솥을 걸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셨던 고구마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고구마를 찌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배운 비법대로 꿀을 발라 찌고 말려 고구마 정가와 군고구마를 만들어 팔았지요.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가 시장통을 메우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 이 집 고구마 맛이 기가 막히네. 꿀이 뚝뚝 떨어지는구먼. 박소사의 고구마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사람들은 그녀를 고구마 대기라 부르며 칭송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 한복판에서 낯익은 강원도 사투리가 들려왔습니다. 등짐 장수들이 평상에 앉아 탁주를 들이키며 나누는 대화가 박소사의 귀를 때렸습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저 산 너머 김진사 댁 말일세. 아, 그 망했다던 최씨 부인네. 왜 무슨 일이라도 났는가? 박소사는 찌던 고구마를 내려놓고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불안한 박동을 만들어냈고 등짐 장수의 다음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글쎄, 빚쟁이들이 아니라 한양에서 내려온 포졸들이 들이닥쳤다지 뭔가. 영모에 휘말렸다나 뭐라나. 영모? 그 얌전한 양반들이 무슨 영모란 말인가? 나도 모르지. 헌데 그 최씨 부인이 독하기는 독한가벼. 며느리가 어디 갔냐고 그리 문초를 당해도 이미 내쫓아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고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더구먼. 박소사의 손에서 부직갱이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모질게 내쫓은 것은 단순한 가난 때문이 아니라 영모라는 끔찍한 누명에서 며느리와 뱃속의 손주를 살리기 위한 필사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최씨 부인은 관아로 끌려가서 장수들은 혀를 차며 말을 줄였으나 그 뒷말이 무엇일지는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소사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으나 그녀는 솥단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텨섰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등 뒤에서 자고 있는 어린 복동이를 보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 맺힌 서찰 내용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기 때문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주막으로 험상궂게 생긴 포졸 두어 명이 들어와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혹시 젊은 과부 하나 들어오지 않았소? 배가 남산만 여자 말이오. 박소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솟단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춘심 주모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우리 가게에 과부가 한둘이요? 밥 먹으러 왔으면 곱게 먹고 갈 것이지 왜 남의 장사판에서 행패요? 춘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포졸들은 흠칫 놀랐으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가게 안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점점 박소사가 숨어있는 구석 자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박소사는 품속의 옷가락질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잡힌다면 시어머니의 희생은 물거품이 되고 복동이마저 위험해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춘심 주모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일부러 뜨거운 국밥 그릇을 들고 가다가 포졸 쪽으로 넘어지는 신용을 한 것입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 세례를 받은 포졸이 비명을 지르며 날뛰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가게 안이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춘심은 눈짓으로 박소사에게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박소사는 복동이를 들쳐업고 뒷문으로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서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 힘을 길러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우리 집안을 짓밟은 자들에게 천배만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쫓겨난 나약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와 재건을 꿈꾸는 강인한 어미이자 거상의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릉을 떠나 한양으로 숨어든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박소사는 억척스러운 노력 끝에 마포 제1의 거상으로 자리를 잡은 뒤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라 조선 팔도의 고구마와 구황작물을 유통하는 고구마 댁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지요. 그녀의 곁에는 어느새 훌쩍 자라 10살이 된 아들 복동이가 든든하게 서 있었으며 아이는 글공부면 글공부 셈이면 셈 못하는 것이 없는 신동으로 자라 어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박소사는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복동이에게 할머니의 유언을 들려주며 언젠가 밝혀질 진실을 위해 차곡차곡 힘을 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그녀의 삶에 다시금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도성 내의 상권을 장악하려는 탐관오리 조대감이 박소사의 가게를 눈독 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대감은 다름 아닌 10년 전 최씨 집안을 역모로 몰아 멸문지화에 이르게 하고 그 재산을 가로챈 원흉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풀어 박소사에게 관아에 바칠 물목이라는 핑계로 터무니없는 상납금을 요구하고 계집이 주인이 될 수 없다며 상단을 내놓으라고 끈질기게 괴롭혀왔습니다. 감히 아낙네가 겁도 없이 상단을 운영해 내 뒷배가 누구인지 알고서 이리 뻣뻣하게 구는 것이냐. 조대감의 하수인들은 가게 앞을 가로막고 손님을 쫓아내며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으나 박소사는 그때마다 뇌물 대신 잘 쪄낸 고구마를 내밀며 눈 하나 깜짝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뒷짐을 진 조대감이 직접 관아의 포졸들을 대동하고 박소사의 가게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조대감은 거만한 표정으로 가마에서 내려 가게 안을 휘저어 보더니 진열된 고구마 소쿠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우르르 쏟아진 고구마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고 몇몇은 그의 비단 신발 밑에서 지지겨져 흉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하디 천한 구황작물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이따위 것으로 내게 맞서려 하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조대감은 코를 막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박소사는 주먹을 꽉 쥐며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백성이 피땀 흘려 키운 곡식입니다. 어찌 이리 함부로 하십니까? 박소사의 당당한 항변에 조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누구 앞이라고 눈을 똑바로 뜨느냐? 여봐라. 당장 포박하여라. 관졸들이 달려들어 박소사의 팔을 꺾어 무릎을 꿇렸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구석에서 글을 읽던 어린 복동이가 뛰쳐나와 어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놓아주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10살 아이답지 않은 기백에 관졸들이 잠시 주춤했으나 조대감은 가소롭다는 듯 복동이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조대감의 시선이 복동이의 허리춤에 머무는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의 허리에는 박소사가 물려준 옷가락지가 매달려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저것은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옷가락지는 과거 최 씨 부인이 끼고 있던 것으로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습니다. 그가 최 씨 집안을 털었을 때 유일하게 찾지 못했던 물건이 바로 그 옷가락지와 비밀 장부였던 것입니다. 내 놈들이었구나. 10년 전 사라진 최간의 며느리와 그 핏줄이 바로 내 놈들이었어. 조대감의 고함 소리에 주변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사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억울하게 죽임당한 최 씨 가문의 며느리 박소사입니다. 당신이 탐욕에 눈이 멀어 짓밟은 그 집안의 사람 말입니다. 박소사의 외침은 비수가 되어 조대감의 심장을 찔렀으나 아기는 오히려 더욱 악랄해지는 법이지요. 조대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도망친 쥐새끼들을 내 손으로 잡을 기회를 주시다니. 여봐라. 인형과 저놈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역적의 잔당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어 박소사와 복동이는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훔쳤으나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지식여진 고구마 위로 박소사의 집신이 질질 끌려갔으며 그녀가 피땀으로 일군 가게는 관졸들의 손에 무참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옥사에 갇힌 박소사는 복동이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습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죄수들의 신음소리가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박소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동이의 귀에 입을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복동아, 잘 듣거라. 우리는 절대 여기서 죽지 않는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것이 돈뿐인 줄 아느냐? 복동이는 눈물 젖은 눈으로 어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소사는 품속 깊은 곳 저고리 안감 속에 꿰매어 두었던 낡은 종이 뭉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고구마 소쿠리 바닥에서 발견했던 시어머니의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비밀 장부였습니다. 그 장부에는 조대감이 역모를 조작하기 위해 주고받았던 뇌물 내역과 거짓 증언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조대감은 우리가 가진 것이 옷가락지 하나뿐인 줄 알 것이다. 하지만 이 장부야말로 놈의 목숨줄을 끊을 칼이다. 박소사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단순히 돈만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단을 운영하며 알게 된 정보통들을 통해 조대감의 정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장부를 누구에게 전해야
가장 확실하게 복수할 수 있을지를 치밀하게 계산해 왔던 것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문초가 시작될 것이다. 놈은 우리를 죽여 입을 막으려 하겠지. 박소사는 복동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라. 새벽에 춘심 아주머니가 면회를 올 것이다. 그때 이 장부를 넘겨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형틀이 설치되었고 그 주변으로 구경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서슬 퍼런 창을 든 포졸들이 백성들을 위협하며 길을 텄고 그 사이로 포승줄에 묶인 박소사와 어린 복동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박소사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으나 그 눈빛만은 굶주린 아모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비단 관복을 입은 조대감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곰방대를 빨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의 곁에는 거짓 증언을 위해 매수된 증인들과 아첨꾼들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감히 천한 장사치 주제에 양반을 능멸하고 영모를 꾀하려 하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박소사는 무릎을 꿇리는 포졸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습니다. 내 죄라 하셨습니까? 내 죄는 오직 하나, 당신 같은 탐관오리가 활개치는 세상에서 힘없이 쫓겨난 것뿐입니다. 영모는 내가 꾸민 것이 아니라 10년 전 당신이 우리 시아버님과 시어머니께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닙니까? 박소사의 서리빨 같은 일갈에 구경하던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주둥아리가 아직 살아있구나. 여봐라. 저 천한 것의 주리를 틀어라. 그리고 저 어린 놈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다시는 걷지 못하게 하라. 예. 형방의 우렁찬 대답과 함께 굵은 형봉이 복동이의 다리 위로 겨눠졌습니다. 안 돼. 복동아. 박소사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으나 건장한 포졸들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복동이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그 모습을 즐기듯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 전 내 시어미도 그렇게 독하게 굴더니 꼴 좋게 되었지. 옷가락질을 내놓고 순순히 자복하면 아이는 내 집 노비로 삼아 목숨만은 살려주마. 절체절명의 위기, 박소사는 피 맺힌 눈으로 조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놈이 정녕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천벌? 권력이 곧 하늘이다. 이 관아 안에서는 내가 곧 염라대왕이니라. 조대감이 광소를 터뜨리며 박소사의 뺨을 후려치려던 찰나였습니다. 형틀에 묶여있던 어린 복동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며 외쳤습니다. 그것은 흙이 잔뜩 묻은 썩어서 문드러진 고구마 한 알이었습니다. 조대감이 멈칫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복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고구마를 반으로 쩍 갈랐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꼬깃꼬깃하게 말린 낡은 종이 뭉치가 툭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보이시오? 당신이 10년 전 우리 집안을 멸문시킬 때 조작했던 가짜 투서들의 원본이요. 우리 할머니가 목숨 걸고 빼돌려 이 고구마 속에 숨겨두신 것이란 말이오. 순간 조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장 뺏어라. 저 종이를 찢어버려야 한다.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박살이 나며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욱한 흙먼지 사이로 말을 탄 역졸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의 선한 사내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며 사자우를 토해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부패한 탐관오리 조 아무개는 어명을 받으라. 사방팔방에서 역졸들이 쏟아져 나오며 관할을 포위했습니다. 육무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달려드는 포졸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렸고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역전의 현장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조대감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의자 아래로 꼴사납게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관모가 벗겨져 흙바닥에 뒹굴었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암행어사는 위풍당당하게 걸어와 엎드려 있는 조대감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놈, 썩은 고구마 냄새가 난다고 했느냐? 내 코에는 내 놈의 썩어 빠진 탐욕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어사는 복동이가 지켜낸 낡은 장부를 집어들어 조대감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보아라, 내 놈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죄 없는 최씨 일가를 역적으로 몰고 국고를 횡령한 증거가 여기 낱낱이 적혀 있다. 내 놈이 뱉은 말대로 권력이 하늘이라면 오늘 그 하늘이 너를 심판하러 왔다. 증거는 명백했고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사 영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 모든 재산을 드릴 테니 닥쳐라. 내 놈의 재산은 원래 백성들의 피와 땀이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하여 형조로 압송하라. 대역 죄인으로 다스릴 것이다. 조대감이 개 끌리듯 끌려나가고 관아 마당에는 박소사와 복동이 그리고 암행어사만이 남았습니다. 어사는 급히 박소사의 포승줄을 풀어주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늦어서 송구하오. 부인의 기지로 춘심주모를 통해 미리 정가를 받은 덕분에 놈을 잡을 수 있었소. 박소사는 풀려나자마자 멍하니 찢어진 고구마와 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으나 아직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지요. 어사는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낡은 서찰 한 통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조대감의 비밀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이요. 최씨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서인 듯하오. 박소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시어머니의 눈물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소사야, 내 아가. 내가 이 글을 볼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날 너에게 모진 말을 하고 썩은 고구마를 던지며 내쫓았던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그리하지 않고서는 역적의 며느리라는 굴레를 씌워 너와 뱃속의 아이까지 죽일 수밖에 없었다. 던져준 고구마 속에 가문의 마지막 자금을 넣었다. 부디 그것으로 살아다오. 살아남아 우리 집안의 억울함을 밝혀다오. 사랑한다, 내 딸아.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낳은 딸이었다. 어머니. 박소사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몰차게 대문을 닫던 시어머니의 뒷모습, 눈밭에 뒹굴던 고구마 소쿠리. 그 모든 것이 버림이 아니라 자신의 살을 도려내어 자식을 살리려는 어미의 처절한 사랑이었음을. 박소사는 땅을 치며 오열했고 복동이 역시 어머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구경꾼들도 서슬 퍼런 역졸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심 주모가 달려나와 박소사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이 딱한 것들아. 이제 다 끝났다. 징글징글한 고생 다 끝났어.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어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조정에서도 최씨 가문의 억울함을 인정하고 신원을 복원하라 명하셨소. 조대감이 빼앗아간 모든 재산과 집을 되찾아 줄 것이요.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소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복동이의 손을 잡고 관아의 높은 계단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시어머니의 유품인 옷가락지를 꺼내어 눈부시게 쏟아지는 태양을 향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영롱한 초록빛 옷가락지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내리며 마치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듯한 환영이 아른거렸습니다. 박소사는 젖은 눈으로 하늘을 우러르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어머니가 지켜주신 목숨, 어머니가 던져주신 그 고구마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이 못난 며느리가 어머니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한양의 맑은 하늘 위로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박소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상소로 최씨 가문의 억울한 누명이 10년 만에 깨끗이 벗겨졌으며 조정에서는 그동안 빼앗겼던 강원도 산골에 기와집과 전답을 모두 되돌려주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소사가 복동이를 홀로 키워낸 정절과 효심을 높이사 마을 어귀에 정려문을 세워 그 뜻을 기리도록 하였지요. 한양에서 큰 상단을 이끌며 거상으로 성공한 그녀였지만 박소사는 부와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동이의 손을 잡고 춘심 주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언니, 제 목숨을 살려주시고 우리 복동이를 친자식처럼 거두어 주신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춘심은 눈시울을 붉히며 박소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두 여인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소사는 자신이 일군 호박소 상단의 절반을 춘심에게 떼어주며 남은 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친 박소사는 복동이와 함께 고향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금이환영이라 했던가요? 10년 전 만삭의 몸으로 쫓겨나 울며 넘던 그 고갯길을 이제는 번듯한 가마를 타고 아들의 호의를 받으며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옛 이웃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누구여? 소사 아닌가? 세상에 죽은 줄만 알았더니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다니. 사람들은 박소사의 손을 잡고 반가워하면서도 늠름하게 자란 복동이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뱃속에 있던 그 아이란 말여? 어쩜 이리 최진사 어른을 쏙 빼닮았누. 박소사는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린 뒤 곧장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주인 잃은 집은 폐가처럼 낡고 잡초가 무성했으나 박소사의 눈에는 그곳이 여전히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따뜻한 보금자리로 보였습니다. 박소사는 짐을 풀기도 전에 뒷산 양지 바른 곳에 있는 시어머니의 묘소부터 찾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봉분 앞에 상석 하나 없이 초라하게 놓인 묘를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제수 음식을 차려놓고 복동이와 함께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사상에는 쌀밥이나 고기 산적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 한 소쿠리와 옷가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소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셨던 손주, 복동이가 왔습니다. 박소사의 목소리가 떨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복동이는 의젓하게 술잔을 올리고 절을 2번 올린 뒤 할머니의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키고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킬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박소사는 시어머니의 묘 앞에 엎드려 옷가락지를 흙 속에 반쯤 묻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이 옷가락지는 이제 주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고구마가 아니었다면 저와 복동이는 진즉에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차가운 척했던 손길이 실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음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산바람이 불어와 박소사의 눈물을 닦아주듯 묘소 주변의 억새들이 사각거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최 씨 부인이 오냐 내 딸아 고생했다 장하다 라고 속삭이는 듯 했지요. 박소사는 묘소를 내려오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살린 어머니의 사랑을 이 마을 아니 온 세상에 배고프고 헐벗은 이들에게 돌려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강원도 산골 마을에는 고구마 서원이라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박소사가 사제를 털어지은 그곳은 가난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구황작물을 나누어 주는 구휼기관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박소사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복동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복동이는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를 수도 있었으나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고향에 남아 후학을 양성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느 따사로운 봄날 박소사는 서원 마당에 핀 고구마 꽃을 바라보며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대나무 소쿠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여전히 옷가락지가 반짝이고 있었지요. 어머니, 날이 찬데 왜 나와 계십니까? 중년이 된 복동이가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에 두루마기를 덮어드렸습니다. 박소사는 아들의 손등을 거친 손으로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동아, 저 꽃을 보려무나. 고구마 꽃은 100년에 한 번 핀다 하여 행운의 꽃이라 부른단다. 예, 어머니. 참으로 곱습니다. 사람들은 고구마를 천한 구황작물이라 여기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기근이 들 때 사람을 살리는 귀한 생명이란다. 내 할머니의 사랑도 저 고구마 같았지. 겉은 투박하고 흙투성이었지만 속은 그 무엇보다 달고 든든했단다. 박소사의 눈길이 먼 산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매섭게 눈보라 치던 그날 밤 대문 틈으로 자신을 지켜보며 피를 토하듯 울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련하게 겹쳐졌습니다. 옛말의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하였습니다. 자손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모진 아거미를 자처했던 시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급히 맺힌 속뜻을 깨닫고 훌륭하게 가문을 일으킨 며느리와 손자,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간의 시집살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뼈를 깎는 아픔으로 맺어진 진정한 천륜이자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박소사의 집 마당에는 오늘도 고구마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